그 다음 부장님 말씀입니다. 이건 희생전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저 2011년 256 발전에 적어진게 세무자위생법 251조 저게 뭔가 하면은 회생 절차에서 회생 계획에 규정되지 아니한 채무들, 회생 계획에 규정되지 아니한 채무들은 깡그리 면책된다라는 규정이에요. 실권 규정입니다. 실권 규정이에요. 251조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위헌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채권자 목록이라는 거에 이제 기재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채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그 논점이 뭔가 하면은 절차 보장이 대법원 하신 결론이 이거예요. 절차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또 채권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사후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다시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절차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자는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어떤가 하면 그렇게 판시만 하고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놨습니다. 인가 후 3개월 내에 모두 조기 종결을 시키는 게 실무입니다. 거의 전국 법원이 거의 통일된 실무 같습니다. 회생 절차를 종결한 다음에 저렇게 목록 이렇게 절차 보장을 받지 않은 채권이 툭 튀어나왔을 때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대법원에서 가이드를 준 적도 없고 법원에서도 모른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2가지 정도 견해가 제시된 바가 있는데 이제 민정석 부장님의 견해하고 오병희 부장님의 견해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오병희 부장님 견해를 좀 찬성하는 편인데 회생 절차에서 정해진 가장 유사한 채권의 변제 계획을 준용한다라는 겁니다. 가령 그게 뭐 상권의 채권이었다. 그럼 상권의 채권은 어떻게 취급한다? 회생 계획에서 10년 동안 30%를 균등 분할 변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끼워 넣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 견해의 맹점은 뭔가 하면 지금 보통 회생 절차를 보세요. 현금 변제율이 30%다. 그럼 나머지 70%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통의 경우는 출자 전환할 겁니다. 그럼 회생 절차가 종결된 마당에 이 사람을 출자 전환 채권의 자본구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반영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30%와 70%로 구별하지 않고 100% 전체를 저는 공익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179조 5호인가요? 그 공익채권 중에서 공익채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 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개시 후에 그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청구권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채권의 특질은 뭔가 하면은 회생 절차에서 공익채권의 특질 우선 변제, 수시 변제, 권리 변경 금지 세 가지입니다. 즉시 현금 변제해야 되는 채권들입니다. 공익채권. 파산 절차의 재단 채권과 회생 절차의 공익채권의 공통점 우선 변제, 수시 변제라는 겁니다. 담보권보다도 먼저 변제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의 민사재생법에서는 이렇게 누락된 채권은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만 변제할 수 있다. 너무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 법엔 그게 181조에 나오는 개시 후 기타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에는 지금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아닌 것. 파산 절차에서 우리가 파산 채권, 또 회생 절차 회생 채권 그러면은 그 파산 선고와 회생 절차 개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이게 파산 선고 후 또는 개시 결정 후에 발생하였다면은 회생 채권이나 파산 채권도 될 수가 없고 재단 채권이나 공익 채권은 법에 나와 있는 것만 있는 것이고 왜 우선권을 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만약에 크다면은 파산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들한테 갈 돈이 없을 것이고 회생 절차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10년 동안 30%를 분할해서 변제한다? 그런 자금 수지를 못 짤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갑자기 많아져 버리면 왜? 그걸 우선 변제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개시 후 기타 채권에 대해서 우리 실무책자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업법의 조문 뭐 한두 개 적어놓고 있는데
근데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실무를 해보니까 꽤 있어 보입니다. 가령 회생 절차 진행하면서 운영 자금이 없습니다. 운영 자금이 없어가지고 뭐 재판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돈을 꿨어요. 그럼 그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는 공익 채권입니다. 근데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받지 않은 저는 무허가 차입행위. 저는 그 부분은 개시 후 기타 채권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원인 자체가 개시 후의 원인이니까 회생 채권은 아니고 또 공익 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공익 채권도 아니고. 만약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증금이 한 3억이고 차임이 한 3천만 원 됐다. 근데 한 6개월 밀렸어요. 그러면 그 한 1억 8천 됩니다. 그럼 회생 절차 들어오더라도 이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라는 조건 불성취의 조건성 그 기한 이익에 포기하고 상계 내지는 공제할 수도 있다. 공제하고 나서 그 법에 진행 계약서에 이제 그거를 메꿔 넣기로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 임대 보증금을 메꿔 넣기로 하는 채권. 그럼 그 채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개시 후에 발생한 그러니까 개시 후에 임대 보증금 3억 원 중에서 1억 8천을 까고 났으니까 다시 1억 8천을 보증금으로 넣으시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그리고 개인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록에 빠져 있는 거는 이제 목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단 인가 전까지만 가능해요. 인가 전까지만.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 또는 오기가 있었고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고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인가 결정 시까지. 이게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시작이거든요. 변제계 개인회생에서 변제계 인가를 다 받았어요. 변제계 인가를 다 받았는데 채권자 누락된 채권자가 띡 발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나 법원한테 절대로 모르게 그 채권자를 몰래 찾아가서 좀 깎아달라고 하시라고. 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폐지거든. 폐지입니다. 인가 후 폐지. 자 그리고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은 그 채권자 표가 작성이 되고 그 채권자 표가 집행 권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 파산 개인회생이든 어디까지든 간에 채권을 누락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회생 절차 같은 데서 이제 누락된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해와요. 누락된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해오면은 기존의 회생 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채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채권의 현금 변제율이 30%다. 그러면은 그 정도 선에서 재판부에다 화해공고 신청을 하면 회업 화해공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 정도로 보통은 협의가 되더라고요. 해보니까.